애착육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해한다. 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의 선배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약간의 조언을 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향상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 즉 자존감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신문에 나고 유명해지므로 아이들은 인생의 성공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재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며 행복하게 살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반면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더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파경에 이른 결혼, 마약과 알코올 중독, 자살 등등 유명 인사들의 실패한 인생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리학자인 내 친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친구를 세어보면 알 수 있지.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다면 A를 받은 아이가 C를 받은 아이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A를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로 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C를 받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거나 스포츠, 예술, 사회적인 능력 등 다른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점은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양육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대인관계에서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아이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친절하고 인정 많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아이들. 마사와 나는 특히 출발은 힘들었지만 훌륭하게 크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간다. 인간은 탄력적이어서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이 인생을 끝까지 좌우하지는 않는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이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마사는 4살 때 아버지가 익사했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는 그다지 자상하지 않은 친정 부모에게 딸을 맡겼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지 몇 주일 만에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했다. 나는 자상한 부모 밑에서 컸지만 그들도 오랜 시간을 일을 했으므로 나는 소위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50년 후 내가 어린 시절에 대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건전한 역할 모델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도록 해주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나를 건강한 애착 대상들과 연결시켰다.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오명이 있었음에도 나는 사랑받으며 성장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윤리와 책임감을 배웠다. 이와는 달리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했으나 계속 정서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면서 좀처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훨씬 더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시련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여름방학이면 제철 공장에 일하여 대학을 꼭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키웠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힘든 어린 시절로 인해 나는 정서가 메마른 사람이 되었고 이를 깨닫고 바로잡는 데 5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조부모의
보살핌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힘든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자라는 것일까? 또 어떤 아이들이 장래에보다 탄력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일까? 우리 부부는 어린 시절 애착 육아가 미래의 대인관계에 든든한 바탕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애착 관계가 신뢰를 배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한다. 어릴 적 청사진의 기초한 믿음을 그 이후의 인간관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 청사진은 자신을 믿는 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러한 자신감은 중대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평생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탄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자녀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훌륭한 부모면 충분하다. 자녀와 애착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길 바란다. 애착관계 맺기. 지금의 우리 모습은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부모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부모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배우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맺게 될까? 어떻게 하면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다. 출생부터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나 가정 환경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출생부터 1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의 두뇌에 영구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부모가 아이의 성격과 정서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는 처음 1년이다. 아기들은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배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또한 자의식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첫인상이 아이의 정체성을 좌우한다. 신생아의 뇌에 정장되는 초기 애착 방식들은 믿음, 감정이입, 애정, 자아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발전한다.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 손도장을 찍는 것처럼 신생아의 뇌가 저장하는 이러한 초기 인상들은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었을 때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신생아는 그러한 초기 인상에서 세상에 대한 인식을 구성한다. 반응을 보여주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응한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믿는다.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첫인상들 중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예를 들어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자. 몇 명은 근사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놀 생각뿐이다. 하지만 어릴 때 보살핌을 받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운 아이는 자전거를 훔치는 것이 심기가 불편해진다. 그 자전거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만일 자전거를 도둑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한다. 또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걱정한다. 이런 아이는 감정이입과 감수성이 발달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행동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전거를 훔치는데 반대한다. 또 다른 난처한 상황에 처한 10대 소녀를 상상해보자. 모임에서 아이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성관계를 맺으러 나가기로 합의한다. 자신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소녀는 혼란과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보살펴준 부모에게서 자신의 느낌을 믿는 법을 대해 배워왔다. 결국 또래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다.
감수성과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하면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부모의 품에서 위안을 받으며 감정이입을 배운 아이는 절대로 자라서 큰 말썽을 부리는 10대는 되지 않는다. 애착육아의 기본은 부모의 적절한 반응이다. 영아기 이후로 부모와 아이는 어떻게 애착관계를 맺게 될까? 교육의 3가지 기본 요소는 읽고 쓰고 세막이다. 하지만 사실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모와 아이의 애착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반응에 달려있다. 부모의 반응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반응은 애착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기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해 주는데 믿음이야말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강력한 애착 도구다. 반응이란 아이의 요구를 항상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절한 반응은 yes라고 말할 때와 no라고 말할 때 언제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처음 출발하는 방식은 아이의 향후 대인관계를 위한 지침이 된다. 우리가 애착 육아의 도구라고 부르는 방법들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가능하면 많은 도구들을 가능하면 자주 사용해주자.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아이의 개성과 부모 자신의 성격 따라 이러한 애착 도구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목표는 아기와의 애착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애착 육아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7가지 애착의 방법. 아기와 긴밀한 유대를 맺는다. 아기와 부모의 첫 상호작용 방식은 초기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출생 후 몇 주까지 어머니와 아기는 생물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가까이 있게 된다. 이러한 출생 후의 신체적인 밀착은 아이의 본능적인 애착 증진 행동과 어머니의 모성의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조용하면서도 주의 깊은 생태를 들어간다. 아기는 사람의 얼굴을 골똘히 응시한다. 세상에 대해 열려있는 그 연약한 존재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처음 몇 주일 동안 엄마는 옆에서 아기가 울거나 보채거나 움직일 때마다 신속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아기와 엄마는 애초부터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아이와 언제라도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 사이의 긴밀한 유대는 가족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가능하면 모유를 먹인다. 모유 수유의 가장 큰 장점은 아기가 배고플 때 보내는 신호에 엄마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마는 언제 아이가 젖을 빨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며 아기는 엄마가 금방 젖을 줄이라고 믿게 된다. 애착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돌부터 3살. 돌부터 3살까지 유아기 초기로 들어가 보자. 아이는 이제 바퀴와 경적을 달았다. 아이는 기고 걷고 오르내리면서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부모는 그런 아이를 따라다니기 바쁘다. 하지만 처음 1년 동안 부모의 자상한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이 시기에 그들 자신이나 부모의 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특성들을 갖추게 된다. 이 시기는 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애착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 부모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는 부모의 신체 언어에 익숙함으로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수월하다. 부모의 표정만 보고도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아이라면 부모에게서 지도와 보살핌을 받는 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표정만으로도 아이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슬며시 암시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애착관계가 형성된 아이는 부모가 화를 내면 겁을 먹고 당황한다. 슬그머니 잘못을 바로 잡아주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의 마음을 알려주자. 반면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행동을 바로 잡아주기가 좀 더 어렵다. 부모가 자신의 요구와
울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울거나 또는 포기하고 움츠러든다. 그래서 점점 더 가르치기 힘든 아이로 자란다. 자신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마르고 공격적이며 고집센 성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무라면서 벌을 주거나 어떻게든 강제로 말을 듣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방어적이 되면서 부모의 기대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이런 아이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즐거울 수가 없다. 결국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와 힘겨루게 하게 된다. 부모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한다. 이런 아이와 함께 있으면 즐거움으로 부모는 아이의 요구와 바람을 자신의 생활에 방영한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놀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애착 관계는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이다. 충돌을 학습 기회로 활용한다. 유아들 사이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애착으로 길러진 아이라고 다른 아이가 참아내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툼이 일어나면 행분해서 친구를 때리기도 한다. 하지만 애착 관계가 형성된 가정에서는 아이의 공격성을 좀 더 쉽게 바로잡아줄 수 있다. 첫째, 부모는 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재빨리 끼어들어 두 아이의 요구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억지로 장난감을 나눠 가지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쉬운 말로 두 아이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돕는다. 둘째,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서로 안아주자 라는 말로써 처벌을 대신한다. 애착으로 맺어진 부모와 아이는 그러한 충돌을 학습 기회로 활용한다. 아이는 이때 엄마와 아빠는 때리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 안정적인 부모상을 심어준다. 유아들은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신경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 좀 더 의젓해지기 시작한다. 태어나서 처음 1년 동안 아기들은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줄 안다. 그것이 어딘가에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년 정도가 되면 물건과 사람이 상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이미지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때 엄마의 깍꿍놀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아는 혼자 주변을 탐험할 때도 부모를 염두에 둔다.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들은 부모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부모의 일관된 반응에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게 탐험을 하며 독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 머릿속에 있는 부모와 용기를 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면서 부모의 흉내내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라. 아이의 머리와 가슴 속에 부모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애착관계에 접어드는 3살부터 5살. 부모의 감정은 아이에게도 전달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린다. 어느 날 마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4살인 매튜가 다정하게 엄마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퍼요. 이 시기에는 감정이입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발달한다. 따라서 아이는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쉽게 불안해질 수 있다. 가족의 질병과 이사, 부모의 이혼, 친구와의 헤어짐은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평상시에는 명랑하고 편안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인 소모가 크기 때문에 매번 대가족이 겪는 문제를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마사에게 당시 4살이었던 매튜가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좋아요.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은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므로 자연히 부모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걱정을 한다. 그럴 때 그들의 감수성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언제나 감정을 숨기고 불행할 때도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주자. 이러한 방법은 또한 부모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화가 나고 슬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보자. 솔직하게 말하되 감정적으로 말하지는 말자.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 능력을 키운다. 아이들은 대부분 태어나서 처음 2해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계관을 형성한다. 3세에서 5세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영향에 노출되는데, 저녁 식탁에서 아이는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의 엉뚱한 행동에 관해 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감수성이 발달해서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쉽게 혼란을 느낀다. 부모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때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아이는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이상을 지지해주면서도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공격적이지 않다. 어쩌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떠미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그러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와 바람을 존중받는 데 익숙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장난감을 갖고 다툴 때 애착 양육된 아이는 해결책을 제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우선 상대방을 때리는 경향이 있다. 집에서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행동이 아닌 말로 하도록 도우면 친구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자라날 것이다. 애착의 뿌리를 내리는 5살부터 10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생활 속의 의미를 추구한다. 무엇이 중요한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또한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온갖 종류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혼란스러운 축복이다. 이 시기에는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지만, 만일 가족과의 관계에 애착이 튼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빗나갈 수 있다. 애착 양육된 아이는 믿음, 배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과 같은 적절한 도구를 갖추고 이 단계에 들어선다. 이러한 덕목들은 부모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안다. 애착 양육된 아이는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중요한 도구를 갖추고 이 단계에 들어선다. 남을 배려하는 능력은 도덕심의 기본이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한다. 또한 다른 아이들의 짓궂은 행동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잔인한 행동이나 놀림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고통을 느낀다.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조언이나 지시보다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건강한 양심을 갖게 된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이제 내면의 행동 규범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거짓말을 하면 고백할 때까지 괴로워한다. 가족의 규칙에 반기를 들고 다른 가치관을 시험해 볼 수 있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부모에게서 양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반면 믿음과 감수성, 배려가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면의 규범, 내면의 지도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가치관은 충동과 기분,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들은 도덕심이 약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은 가족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다라는 말에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다. 영아기에 받아들인 애착 방식은 아이의 두뇌에 각인된다. 어린 시절 집안의 정서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아이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는 가족의 규칙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러한 이해는 아이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통제하는 힘이 된다. 애착 육아를 하는 부모는 자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믿고 어려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슬그머니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나 잘못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가족의 규칙을 강화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애착 육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즐겁게 만든다. 애착 육아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애착 육아는 아이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연결고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즐겁게 만든다. 그 혜택은 아이의 건강, 자존감,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방식, 원칙 등 모든 방면에서 드러날 것이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 많이 알수록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수록 부모는 더 효율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지도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애착 육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와 아이를 이어준다. 아이를 더 잘 알게 된다. 애착 육아를 하는 부모는 아이와 가깝게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이를 이해하는 직관력이 발달한다. 아이의 신체 언어를 이해하고 시행착오에 의해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배우며 아이가 최대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들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아이가 점차 독립적인 존재가 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마 애착 육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다.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가정교육이 수월해진다. 애착 육아를 하는 부모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한 발 앞서 좋은 습관을 들여줄 수 있다. 그러한 부모는 아이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적절한 가정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애착 영입된 아이들이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알려주고 아이들 자신의 안정과 사랑받으며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반응에서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아기는 자신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부모에게서 신뢰를 배운다. 또한 부모는 아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아기의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러한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내면화해서 세상을 따뜻하고 믿을 만한 장소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리라는 믿음은 평생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아이를 멀리하고 반응하지 않는 요각법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응석바지를 만들까봐 걱정하고 경계하는 부모는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를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부모는 믿음을 일방통행으로 생각한다. 즉, 아이에게서 무조건 부모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그들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 대나무는 씨를 땅에 뿌리면 몇 년 동안 아주 작은 죽송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씨는 땅 밑에서 깊이 뿌리 내린 작업을 한다. 그리고 5년 후 대나무는 지붕 높이만큼 자란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깊고 안정된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존감이 형성되고 성공을 향한 길이 어린 시절의 애착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공적과 비난을 부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도구와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울 뿐이다. 나머지는 아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부모의 육아 방식과 아이의 성공 여부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30년 이상 소아병원을 운영하면서 나는 애착 육아가 아이들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주었음을 보아왔다. 자존감 높은 아이와 부모를 만드는 애착 육아. 배려 깊은 아이. 애착 육아된 아이들은 감정이입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안다. 태어나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배려하고 베풀며 귀를 기울이고 요구에 반응하면 아이는 그런 특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위안을 받은 아이는 위안하는 법을 안다. 즉, 친구가 다치면 도와주러 달려간다.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아이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 감정이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종종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과거를 갖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생각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전한 양심을 갖고 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이. 애착 양육된 아이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일찍 발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얼굴을 맞대고 많은 접촉을 하면서 적절히 시선을 맞추고 신체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귀를 기울여 주므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성공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자질이다. 며느리가 내 손자를 키우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나는 손자들의 아버지이자 며느리의 남편이 내 아들에게 잘못한 점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애가 응석바지로 자랄까봐 종종 울게 내버려 두었죠. 그러자 아들은 점차 나의 관심을 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침성 좋은 아이. 애착 육아된 아이들은 편안하게 사람들과 친해진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부침성이 좋은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겨 시간을 보내면서 물건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 심리치료사들은 어릴 때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법을 가르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심리치료사들은 그런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해준다. 다시 말해 그들을 재양육하는 것이다. 반면에 부모와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 아이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애착 양육된 아이는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맺고 결혼을 해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편안하게 애정을 주고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아이.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사고를 당할 확률이 적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경계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표현으로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에는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보호자의 이미지가 있다. 보호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충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라도 보호자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말썽을 덜 부린다. 그것은 애착 양육된 아이들이 화를 잘 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노는 충동적인 성향을 부채질한다. 분노는 아이의 분별력을 짓밟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감 있는 아이.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갖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면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보호자에 대한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으로 변한다. 절대 내 품에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래요. 나는 많은 엄마들이 이 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일도 5번 이상 시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달리는 아기의 엄마에게는 반가운 말이죠. 이제 조던은 혼자서 뭐든지 하려고 해요. 어디를 가던 안아달라고 하고 내 무릎을 떠나지 않던 습관에서 재빨리 벗어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의 관심을 독점했던 때가 그리워질지도 모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줘요. 그러면 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봐요. 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다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죠. 아이는 혼자 그렇게 크고 있고 나는 단지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뿐이에요.